난 자꾸 이게 반론적 질문을 네네네. 예를 들면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쌀값이 싸면 지금 가뜩이나 물가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적인 그런 질문을 주고 이건 나중에 그 NG 장면 나오면 되겠다. 이거만 뭐하는 그렇죠. 네, 그칠 줄 모를 것 같았던 2024년 여름의 폭염이 드디어 멈추었습니다. 이제 가을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추석 준비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 농민과 어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슴 졸이면서 이번 추석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우리 현장 농민과 어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죠. 여당과 함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8월 25일 총리공관에서 양측이 협의를 갖고 2023년산 민간 재고 쌀의 5만 톤을 매입을 추가로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 10월 중순경에 발표했었던 수학기 쌀값 안정 대책을 올해는 9월 중순 이전에 조기에 발표해서 필요시 수확 이전에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발표했는데요. 오늘 농업정책 실천 네트워크 정책실장으로 계시는 송원규 박사님 모시고 이러한 정부의 발표 내용이 어떠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박사님, 정부의 쌀값 안정 방안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닐까요?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현재 심상치 않은 쌀값 폭락, 산지에서의 쌀값 폭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심을 달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그래도 들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지금 보통 쌀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간의 산지 쌀값을 수확기 가격이라고 합니다. 작년 23년산 쌀이 나왔던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에는 쌀값 20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 20만 원은 그래도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농사 지은 것에 그나마 그래도 적정하게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는 아니지만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심리적 기준선입니다. 근데 그것이 수확기에만 딱 지켜지고 줄곧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고위 당정에서의 대책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농정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의 쌀값 안정 방안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을 주로 우려하고 계신가요? 예,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대책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쌀은 주식이고 연간 아주 큰 변동폭 없이 대략 350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국민들이 먹는 소비량도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시중에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이 돌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정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적정 가격선이 유지되는 선에서 쌀이 남아돌면 매입을 해서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이 쌀이 어느 정도 소비되고 나면 다시 시장에 내놓아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는데요. 지금 정부는 현장에서 지금 상태로 수확기에 들어가게 되면 쌀이 시중이 너무 넘치게 된다, 과잉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 6월 달에 이미 쌀값 하락에 대비해서 한 15만 톤 정도를 정부가 매입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야지 쌀값이 수확기에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송원규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쌀값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남아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쌀값 가격을 훅 낮추면은 물가에도 가뜩이나 좀 물가가 고물가에서 힘든데 소비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내려갈수록 좋겠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쌀값도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노력과 투입을 통해서 생산하는 그런 먹거리이고, 이것이 적정 가격으로 농민에게도 이 소득이 되어야지 농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가격이 소비자를 위해서 내려가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의 이 과잉쌀을 한 15만 톤 정도를 시장에서 격리해야지만 쌀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정부 측에서는 그 15만 톤 어렵고 한 5만 톤 정도만 격리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양측에 좀 견해가 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 중에 나왔듯이 미국인가 외국에서 매년 40만 톤 정도를 수입한다고, 이게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15만 톤을 시장 격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15만 톤의 배가 넘는 40만 톤을 굳이 우리 그 세금을 들여서 돈을 써가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농산물이 수입 개방이 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농산물을 사실 그 나라 국민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는 수출국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항상 수입이 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든지 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남아도는 곡물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수입 개방을 하라라고 70년대, 80년대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요.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도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있었고, 쌀은 그래도 주식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쌀도 관세화 개방이라는 걸 하게 되었는데요. 일정하게 우리나라 쌀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고 쌀도 수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쌀 수입 개방을 미루거나 이랬던 이유로 인해서 미국이나 다른 몇 개 나라로부터 40여만 톤에 해당한 쌀을 매년 수입하는 조건으로 서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정을 다시 돌아오면 지금 이게 쌀이 남아돈다고 하니 일부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러면은 그 벼농사를 대폭 절반 이하로 그냥 포기하고 돈을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럼 이런 남아도는 쌀 문제, 가뜩이나 밥 많이 안 먹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런 문제는 사실 짧은 기간 논의되어 오지 않았고요. 긴 기간 동안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책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경우에는 쌀이 부족할 수가 있고 흉작일지 이런 조건이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생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인 논 자체 면적을 줄여가게 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쌀 생산 조정제 혹은 논에 꼭 쌀이 아니라 부족한 곡물들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쌀 생산량은 적정하게 하고 다른 작물을 통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여러 차례 시도했었고요. 그런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큰 문제점은 이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되지 않고, 쌀이 과잉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정책을 도입했다가 또 쌀 가격이 안정화되면 정책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해 오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프랑스처럼 이런 선진국들은 이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책을 대응하고 있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주로 선진국들은 자급률이 우리나라의 그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자급률 100% 이상의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무엇보다도 일단 자국민이 먹거리가 부족해서 위협 상황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단 농업을 유지하는 정책들을 펼쳐왔고요. 최근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 대응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국제무역규범을 어기고 수출을 다른 나라에 금지하기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농업의 최소한의 생산 기반은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 역시 9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함께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송 박사님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두 가지는 구분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한우 가격이 산지에서는 많이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유구라고 하는, 즉 고기로 먹기 위해서 키우는 소의 경우에 한 마리당 약 14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농가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아무리 정부가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트에 가면 선뜻 집어들기 어려울 정도로 한우는 가격이 높습니다. 이제 이건 또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통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마진이 붙는 여러 가지 그런 유통구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농민들이 이렇게 한 마리를 팔 때마다 140만 원, 150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걸 정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대응을 해서 일단은 소비 촉진 정책을 소비지에선 하는 거고요. 농가에게는 경영 안정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정부에게 빌려간 돈을 갚는 기간을 좀 늘려준다든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하게 소를 키우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투입제들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소는 사료를 먹으면서 살을 찌워서 우리에게 식탁 위에 올라오는 준비를 하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도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 사료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의 생산이 양이 줄어들기도 하는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료값이 폭등한 것이 농민들의 생산비가 너무 높아진 결과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지에서 우리가 사는 가격이 아니라 농민들이 산지에서 유통업자에게 파는 소 가격으로는 이렇게 소를 키우는 과정에 들어갔던 생산비보다도 140만 원이나 적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팔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이 됐습니다. 되게 심각하네요. 기껏 소를 키웠는데 13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농민들이 팔아야 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정부의 지금 방안은 그 쌀값 안정화 방안 중에서도 농협에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살다 범국민자가 들어간 운동 중에 아침밥 먹기 운동이 가장 웃긴 운동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거의 소비자에게 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들어요. 소비 확대에서 50%까지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하겠다. 이번 추석 명절에 10만 원 이하 한우 선물 세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좀 정부의 역할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내용은? 네, 소비 확대 정책도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듯이 저도 도시에서 이제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큰 부담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비싼 이런 소고기를 먹는 것이 선뜻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할인 행사도 하고 소비 확대를 하는 것도 할 수는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부의 주된 역할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우 협회라든지 현장 한우 생산자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한우의 암소를 격리를 하고 수매 대책, 즉 너무 현재 어쨌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비는 적은데 소는 많다는 이야기니까 소를 수매해서 좀 역시 쌀과 마찬가지로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가격이 국제적으로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사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농협 사료라든지
이런 업체와의 협력,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서 사료 가격을 인하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자금 지원이라든지 상환기간 연장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여당의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소비 확대 외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가의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지속 지원하고 사료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 뭐 아마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담긴 게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인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송 박사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다고 아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말씀하신 지금 단기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발표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고 8월 20일 고위 당정에서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정부가 내놓게 된 것에는 지금 현재 한우가 폭락이라고 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기후위기 시대 아시다시피 축사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앞으로 축소되어야 될 산업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축산업도 많은 고심과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지금 현행법인 축산법에 의해서 모든 축종들이 하나의 법 안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장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런데요. 축산 전체를 다루는 기본법을 하나 두고 각 축종별, 소, 돼지, 닭 등 축종별로는 서로 이 가축의 특성도 다르고 산업의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점에 대응을 해서 각각의 축종에 맞는 정책과 산업 발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우 농가들에서는 정부의 한우법 제정, 저희는 약칭으로 지속가능한 한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좀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우법 제정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한우법이 제정되게 되면 한돈법, 돼지와 관련한 법, 닭과 관련한 법 이런 요구들이 현장으로부터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축산법으로 가자. 대신 우리가 한우 산업 이 중장기 발전 대책에다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줄 테니까 그냥 이 정도로 서로 합의하고 가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이번 대책에 있는 겁니다. 예, 방금 일본 사례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시잖아요. 네.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양질의 그런 소고기를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접할 수 없는 진짜 저렴한 가격에 그 맛을 보았다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처럼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어떤 게 있었죠? 우리나라의 축산법도 사실은 일본의 축산 정책과 제도를 많이 가져온 것이긴 한데요. 일본은 일본이 정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일본은 그런 시대의 변화 흐름에 대응을 해서 이 일본의 흔히 이제 와규라고도 부르고 이 일본의 그 소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그 각 축종에 맞는 지능 방안들, 산업의 대책들을 수립해 온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사료를 이렇게 국제 곡물가격 폭등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자급을 사료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축 관련한 질병 때문에 최근에 한 해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가축의 이동이 금지되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질병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래 우리나라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바꿔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축산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나은 여건에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한우 수급 안정 방안과 관련돼서 우리 송 박사님 끝으로 정부 여당에 좀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쌀, 한우, 우리가 주로 생활하면 소비한 채소를 할 것 없이 정부는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가 안정에 맞춰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기반을 잃고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낡은 사고의 틀을 버리고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축종들도 이런 법을 요구하고 정부가 할 일이 많아져서 힘들다 이런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실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축종별 법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에 정부의 역량과 힘을 쏟아줄 시대가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